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형 사드 소름 돋는 한 장면, LSAM 4차. 2. 중국 버리고 한국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방부. 3. 한이 우리보다 2배 빨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달 30일 오후에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만흥종합시험센터에서 놀라운 시험 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박종승 에드 소장을 비롯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만흥종합시험센터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날은 LSAM 종합유도 비행시험의 전과정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센터 중앙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었는데, 그 위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위치한 바지선과 서해 남부에 떠있는 무인도에 대기 중인 이동식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방한 표적탄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실제 요격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지선 발사대에는 장거리 지대공유도 무기인 LSAM 요격탄이 장착되었고, 이동식 발사대에는 요격 대상인 표적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방한 표적탄이 바다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 표적탄은 실제로 북한의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시험 대상인 표적탄이 발사되는 순간, 연구진과 참석자들은 긴장한 눈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LSAM 요격탄은 높은 목표 고도로 상승한 표적탄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모두가 시선을 화면으로 돌리고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 긴장한 기다림 끝에 LSAM 요격탄이 표적탄을 명중시키는 모습이 화면에 투영되었습니다. 이 화두를 받아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자리를 뒤덮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의 국방력과 과학기술의 탁월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연구진들은 성공한 시험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교류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만흥종합시험센터에서 진행된 이날의 시험은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안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지속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모색할 것입니다.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진기관 1대 2단, 과직격자율 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점이 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생중계 화면을 보던 관계자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성공 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SAM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12단 추진체가 분리되면 요격 지점까지 비행, 저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합니다. LSAM에는 고도 50-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 장치 2가지가 순수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고도 40터부터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렇게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한 장사정포가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터부터 60km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바로 LSAM으로, 만약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엣, PAC-2, PAC-3 및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개량형인 천궁2 가요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LSAM, 패트리엇, 천궁2가 모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다층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따라 LSAM은 추가 신뢰성 검증 등 올해까지 시험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LSAM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개발에 미국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LSAM 위 요격 고도는 미국의 고고도미 사인 방어체계
THAAD 사드에 버금간다 며 추후 다음 단계인 LSAM-2까지 만들어지면 사드 수준과 똑같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2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며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했다 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그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시험 발사 성공을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불을 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LSAM 시스템을 이용한 미사일 요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LSAM은 북한의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V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드, THAAD가 방어할 수 있는 존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력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요격 시험을 성공하자마자 폴란드 매체는 이를 대서특필했는데 이번 시험도 끝나자마자 폴란드는 폴란드 방공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가 폴란드 군대 현대화의 우선순위라고 말했고 여기에 참석한 고위 군장성들은 모두가 대공방어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공개적으로 천궁2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천궁2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유도미사일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2871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폴란드 납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발사로 추정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된 바 있어 불안한 상황인데 전쟁이 더 커지면 언제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LSAM-위 네 번째 요격 실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은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납기 내에 빠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는 천궁 LL는 2021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UAE 뒤를 따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궁2보다 더욱 높은 고도의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LSAM, 장거리 지대공유도 무기, 이나 LSAM-2까지 나오면 이제 중고도 고고도 요격 무기까지 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동으로 불리는 LAMD,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천궁2, LSAM, LAMD를 패키지로 묶은 탄도탄 다중요격체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해 배치해놨습니다. 그동안 S-400은 탄도미사일부터 순환미사일과 특히 스텔스기까지 잡는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가지고 S-400 대공방어 시스템을 뚫고 러시아군의 지휘부를 비롯한 무기창고 등 주요 군사 목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S-400을 도입해 한반도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S-400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연공에서의 제공권을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400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러시아만을 믿었던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러시아 S-300 위 기술을 사들여 천궁을 개발한 한국은 정반대로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천궁은 러시아의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대공 담지, 추적, 유도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LSAM 미사일 실험 성공 소식에 많은 방산 강국들이 놀라고 있고 주변국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아르헨티나. 과거 한국의 FA-50 수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입에 실패했던 이 국가에서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도중 최악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최근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한국 FA-52 성과를 보고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사업 제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밀려오는 수출 제한의 행복에 빠진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한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아르헨과 전투기 수입 논의를 진행하던 중국은 아르헨의 뒤통수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K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이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 하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돔 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워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C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함공우주산업 KAI V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2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50의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2이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들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들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RN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찜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JF-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 회사 CATIC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썬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 조인트 파이터, 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위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AI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KAI 관계자와 영국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 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방산 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VN1 수륙량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RN 정부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RN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서광이 비춰오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을 다시 선택한 아르헨티나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국 방산이 남미 지역 전역에도 놀라운 수출 결과를 거두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KF-21은 마지막 단자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함과 동시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장에라도 KF-21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KF-21이 대한민국의 전투기로서 우리 연공을 수호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하지만 이를 주목하는 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외산 무기 체계 도입은 기종 선정부터 계약까지만 따져도 5터부터 6년이 걸리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발 빠른 나라들은 벌써 KF-21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은 KF-21 개발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회를 10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도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을 텐데요. 천만다행히 양산에 대한 고민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KF-21 양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KF-21 양산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은 역대급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15개월이 넘게 지속하고 있는 두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략 야욕으로 불이 붙은 아시아, 또다시 유혈 갈등이 시작된 중동 등 전 세계가 심각한 만보 불안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여력이 있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국방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지정학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재편성함으로써 첨단 무기 개발 및 획득, 기술 혁신, 국방 관련 인프라 형성 등의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흐름은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최소 2조 2천억 달러, 하나 약 2,9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총 예산이 약 44조 원이니 대한민국의 수도를 65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고작 10년 만에 국가 방위라는 단한 분야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당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방위산업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 체계를 수출한다는 건 곧 한 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수출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호황이 계속될수록 첨단 무기 개발도 가속화될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거대한 흐름은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되려 탑승자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 가격, 신속한 남기 준수 능력을 모두 완비한 나라만이 역대급이라는 방산시장 호황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방산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압도적인 군사 강국이자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탄약류와 미사일 재고에 허덕이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자국의 전력 공백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현재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 체계, 빠른 납기 능력, 완벽한 후속 지원 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액 또한 23조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랐습니다. 수출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177%가 증가하면서 1위에 올랐죠. 해당 수치가 2017터부터 2021의 실적만 반영된 기록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로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이 4대 방산 수출국에 등극할 수 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빼놓고 국제 방산 시장의 흐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냉전 종식과 함께 군비를 축소했고 대량의 신뢰성 높은 재래식 무기 체계보다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적성국인 북한과 직접적인 군사 대치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지상전에 필요한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비군을 무장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해 항상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덕분에 생산 능력과 납기,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러한 작정들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당면 과제가 시급한 나라들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상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주포와 곡사포들 모두 합해 무려 11,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 등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미 육군이 보유한 주력 전차가 2,300대, 포병 전력은 5,000대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얼마나 막대한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량만으로 전투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게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항공 기술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KF-21위 등장 그리고 FA-52 선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단숨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FA-52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23년 8월에 FA-50 초도분을 인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을 2030년은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단 데 비하면 경이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심지어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중고 판매를 추진했다가 공대지 능력이 전무한 데다 높은 유지비와 내구성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탈락했습니다. 즉 기체의 성능, 신뢰성, 빠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과 FA-50이 유일했던 건데요. 이제야 첫 번째 국산 전투기를 시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탄탄한 수출 기반이 잡혀 있다는 건, 그러나 여기에는 알고 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를 확립하여 항공기의 제조 및 조립 단계를 상당 부분 간소화했는데요. 또한 국내 생산분과 수출분에 따른 생산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효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근면 성실함이 FA-50의 빠른 납기를 가능하게 만든 건데요.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도 FA-50이 긍정적 사례를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KF-21위 최대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KF-21위 경쟁 기종으로는 F-16V를 들 수 있지만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부터가 현재 각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록 기존 F-16 생산 설비를 폐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극약 처방을 놓았지만 그마저도 월 최대 생산 대수는 4대가 한계입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대당 8천만 달러, 하나 약 1,050억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비단 F-16V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또 다른 라이벌인 F-15EX는 당초 예상했던 미 공군의 도입 수량이 144대에서 48대로 급감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며 A182, F는 생산설비 폐쇄 예정이라 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라팔은 2015 카타르가 2억 9천만 달러에 도입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이긴 하지만 4.5세대 전투기 1대의 가격이 3천억 원에 육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의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 KF-21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개발사인 KAI는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도입국이 원하는 시기까지 납기를 해줄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KAI의 고정익동 생산 라인에서는 FA50과 KF21을 제작하는데요. 조립 진행 단계는 다르지만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KF21의 주익은 조립하려면 3,400여 개의 나사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숙련된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구멍 하나 뚫는 시간이 2분 30초가량 걸렸지만 지금은 25초면 충분합니다. KAI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로봇 체계를 활용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동체 자동 결합 체계를 이용하면서 동체에 날개를 붙이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더 높여 0.7대 정도에 불과했던 KF21이 월 생산 대수가 내년 6월이면 월 평균 최소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제기를 만드는 단계여서 생산량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잠정 전투용 적합 평가를 받고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으니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밀듯 밀어닥치고 있는 수출 물량에 대비해 KF21 제2 공장 부지도 건설을 계획 중인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월 최대 6기의 KF21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고 KF21의 1호 시제기가 출시될 때까지 KAI와 방사청은 갖은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국내 연구기관들도 KF21을 개발하기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경제성도 부실하다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은 본격적인 양산과 함께 밀려올 수출 물량을 위한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는데요. 앞으로 KF21이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